그 다음에요. 그 64페이지에 보면 그 전에 우리가 뭐가 있느냐면은 지금 우리 세율적인 문제가 지금 부동산에 대한 세율만 지금 언급되어 있죠. 그죠? 예, 빈 공간에 선박 항공기 있죠? 예, 선박 항공기 세율은 1000분의 3입니다. 자, 선박 항공기는 얼마라고요? 1000분의 3. 0.3%죠. 근데 여기 선박 중에서 우리가 사치성 재산에 고급 선박 있죠? 고급 선박 있습니다. 이거는 5%예요. 5%. 자, 됐고요. 우리가 이제 사치성 재산이 중요한데 여기서 자, 사진 재산 종류는 뭐가 있다 했죠? 별골 5선주. 별장이 있고 그다음에 골퍼장 있고 고급 오락장 있고 고급 선박 있고 고급 주택 있어요. 자, 이 순서가 참 오묘하게 잘 짜여 있는 건데요. 항상 이렇게 암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별골 5선주 여기 선박이죠. 이건 부동산이 아니죠. 나머지는 다 부동산이죠. 예. 그래서 요거 선을 껐어요. 자, 선을 끄면 요 앞에 있는 부동산 있죠? 요 부동산에 대한 사치성, 별장, 골퍼장, 고급 오락장이죠. 저 부동산에 대한 사치성 아까 몇 프로죠? 4%죠. 1000분의 40. 되나요? 그럼 방금 이제 4 다음에 뭐죠? 5. 그러니까 고급 선박은 몇 프로다? 5%다. 그런데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 개념이 있다 없다? 떨어졌죠. 떨어져 있죠. 그래서 재산세는 고급 주택 개념이 없다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고급 주택 개념이 없겠다. 4%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 개념이 없다 말이죠. 뭐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 뭐 얼마에서 0.1%에서 0.4%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또 다시 왔죠. 별장입니다.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에 속한다 있어요. 주구용입니다. 그럼 4% 정할 때 이것은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산 가액의 4%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골퍼장과 고급오락장은 주구용이 아니죠. 그럼 토지분이 있고 건물분이 있다면 이 건물은 건물 가액의 4%가 할 것이고요. 됐나요? 토지는 토지분에 대해서 4%가 각각 적용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64쪽입니다. 자, 64쪽 별표시 3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접근하는 것이 이 세부담 상한제도입니다. 세부담 상한제도. 자, 그래서 재산세와 재산세 가세 특례 대상에 각각에 적용한다라고 있고요. 1번에 보면 토지 및 건축물, 주거용이 아닌 토지 건축물은 세부담 상한제도가 150%입니다. 150%. 그 직전 연도 당해 재산세에 대한 세액이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건물이 있는데 올해가 2019년도가 있고 2020년도가 있어요. 그럼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내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됐다. 예를 들어서 그럼 재산세가 부과되기를 3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 재산 가치가 올라오면서 확 올랐다. 가치가 올라가지고 2020년 만약에 6월 1일 시점에 그 재산세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 되느냐? 48만 원이 부과됐다면 과연 48만 원 전부를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응? 그 당해 연도의 재산세는 직전 연도 부과된 재산세의 건축물이죠. 곱하기 몇 프로? 150%를 한도로 한다. 그럼 150% 하니까 얼마 된다? 45만 원이 더죠. 그럼 당해 연도 부과된 세금이 150%를 초과죠. 초과니까 뭡니까? 45만 원만 부과한다. 이 초과된 3만 원은 없는 거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42만 원이면 적은 금액인 한도 내 범위죠. 그때는 42만 원. 그리고 요리될 때는 45만 원. 이것이 42만 원이고 이것이 45만 원일 때는 적은 금액이 42만 원을 부과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세부담 상한제도 적용하는 방법이. 그럼 이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뭐 비율을 암기해 놓는데 방금 토지분과 건축물을 암기가 쉽다. 몇 프로? 150%를 한도로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주택은요. 주택은 105% 있고 110% 있고 130% 있는데 36초입니다. 36초입니다. 얼마라고요? 예, 36초. 주택은 예, 가액에 따라 차등합니다 하는 거죠. 가액에 따라. 그래서 36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암기할 때 착각을 합니다. 왜 어디 착각하느냐? 취득세에서 주택을 유상취득하니까 6, 9초 하잖아요. 자, 그럼 6, 9초 착각하면 안 됩니다. 6, 9초 아니에요. 3, 6초예요. 3, 6초 얼마입니까? 3억까지 3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근데 6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율 105%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105%거죠. 자, 이거는 요 사이는 110%입니다. 요거는 아무리 높아도 130%입니다. 이거보다 높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주택은 최고가 얼마다? 130%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게 개정되면 또 짜증날 건데 자연스럽게 개정은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105%, 5, 10, 30, 5, 10, 30 됐나요? 105%, 그 다음 110%, 130%. 근데 부동산은 이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지만 선박과 항공기는 세부담 제도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가세표준이 있었죠. 가세표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뭘 곱했죠? 공정시장 가격비를 곱했죠. 선박항공기는 시가 표준 자체가 가세표준이었죠. 역시 세부담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있죠. 그럼 아까 가세표준 할 때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공정시장 가격비를 달랐죠. 비주거용은 70% 곱했고 주택은 60% 곱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세부담 제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 다르죠. 비주거용 전부 다 몇 프로? 150%를 한도를 하는 겁니다. 150% 한도를 한다고요. 근데 주택은 가액에 따라 차등하죠. 3, 6초, 36초 됐나요? 3, 6초 105%, 110%, 130% 그래서 130%입니다. 자, 그 다음 65페이지. 자, 7번 재산세의 부가징수에서요. 1번 납세 의무자인데 별표시 3개입니다. 예, 출제 빈도가 엄청 높아요.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내가 재산세에서는 내용적인 문제가 어려운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입력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누굴까요? 재산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가세 기준일 현재이고요. 또 공부상이 아니고 사실상입니다. 그래서 밑줄을 6월 1일 줄 껐고요. 또 사실상에 줄 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공유재산이네요. 공유재산. 그러면 물건은 하나인데 재산은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각자 냅니다. 각자라는 것은 지분권자별로 납세 의무가 진다 하는 거죠. 지분권자별. 그래서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했죠. 지분권자 돼 있죠. 그럼 각자 낸다는 거죠. 그런데 공유차는 지분권자를 하는데 보니까 가세대장에 가세는 지분 표시가 없더라. 무슨 표시가 없더라? 지분별로 나눠서 가세해야 되는데 지분 표시가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죠. 지분이 똑같다. 지분이 균등한 거로 본다. 지분이 뭐 한다고요? 균등한 거로 본다. 자, 그 다음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어요. 주택의 건물과 부수 토지 소유가 다르다. 우리는 항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정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어떤 소유가 되어 있든 간에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통합해서 세율을 적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줄게 했어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 소유자와 부수 토지 소유가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비율로 한다?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하고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하세요. 안분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사 각각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자, 이제 예배 갑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인데요. 암기를 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자, 예외적인 문제 1번 있어요. 1번은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의 부동산이 을로 넘어오는데 매매가 일어났어요.
이 매매가 일어난 시점이 만약에 4월 20일 날 일어났다고 합시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매매를 했는데 6월 1일 현재까지 이전 등기를 하지가 않았습니다. 되나요? 매매는 언제 했는데 두 사람의 실질적인 거래는 4월 20일 날 했지만 매매가 됐지만 6월 1일 현재까지 이전 등기를 안 했다고요. 오케이? 그럼 잔금을 치는데 이전 등기 안 했어요. 그럼 가세권자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등기가 됐으면 그것 자체가 신고가 됐으니까 가세대장이 기록될 건데 등기 이전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가 됩니까? 공고상에는 누가 돼 있고 갑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누굽니까? 어리잖아요. 그래서 공고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불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둔다면 이거를 그대로 가세권자는 뭐만 보면 가세대장을 공고상만 보고 가세를 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렇게 불일치되는 상황에 대해서 가세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6월 1일부터 이렇게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세 기준일부터 됐나요? 가세 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등재하여야 한다. 뭐 한다고요? 네, 신고 등재해야 된다고요. 신고 등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러면 신고 등재하여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신고를 했을 때가 있겠고 그럼 신고했다면 뭡니까? 비록 공고상에는 누가 돼 있지만 갑으로 돼 있지만 됐나요? 압니다. 내가 사실상 세입자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신고했으니까 누가 된다?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다. 을이 된다고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뭡니까? 가세권자는 가세대장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죠. 그냥 값만 돼 있죠. 그러면 그때는 뭐다? 공고상 소유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 문장을 그냥 암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권리의 변동이 생긴 경우로서 있죠. 예. 그다음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서 있죠. 그리고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했어요. 그럼 답은 누가 돼요? 공고상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공고상이 되는데 뭐 할 때? 신고한 경우는 뭐 된다? 사실상 소유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또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논다고요. 예? 가세 기준일 현재 가세 기준 이전에 권리 변동에 대해서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다. 알겠나요? 그럼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공고상 소유자를 한다. 이런 논다고 답이. 아니죠. 뭐에 대해서 신고 유무에 따라서 납세보다 달라진다는 걸 명시하세요. 이거 암기의 개념 아니고 이해 개념이잖아요. 네, 신고했을 때는 사실상,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공무상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종중재산이 있어요. 6월 1일 현재, 그냥 이건 바로 들어갑니다. 6월 1일 현재 봅니다. 6월 현재 공고상에는 누구 어떤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종중재산이라고요. 역시 공고상과 사실이 불일치하죠. 그럼 가세권자가 모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한다? 신고 등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불일치할 때는 항상 신고 등재해야 된다고요. 그럼 신고를 한 경우가 있겠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럼 신고를 했다면 뭡니까?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단체가 납세하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뭐다? 공고상 소유자가 개인이 되겠죠. 아주 쉬운 논리죠. 어렵습니까? 이해했어요? 네? 이 말이 어려워질까? 우리 공부라는 것은 뭔지 알잖아요. 사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응? 자, 세법이 어렵다. 맞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민법은
괜찮아요? 아, 민법 아는데 이걸 왜 몰라? 아, 민법 알면 이게 더 잘 알아야죠. 그럼 공법은 참 이해 안 되네. 지금 세법에 다른 용어들이 전부 다 뭡니까? 공법 용어가 들어오고 민법 용어 들어오는데 공법도 쉽고 민법도 쉬운데 이 그럼 민법 공법이 있는 내용인데 그대로 익혀야 돼요. 이거를 공법도 뭡니까? 공법도 물리 해석이에요. 학정 해석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내용 걸 이해를 하고 이것도 그대로 해줘야 되죠. 반복적인 그냥 주어진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단지 요것만 조금 이해하는 거죠. 가세권자는 재산세는 가세권자는 뭘 보고 합니까? 가세대장이에요. 가세대장 등기부 등록부와 관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가 건물도 재산세 냅니까 안 냅니까? 세금은 실질주의라 했어요. 등기 등록 관계 없어. 무가 건물은 등기부가 없어. 그래서 세금을 매기는 전부 다 가세대장에 등재돼 있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가세대장에 등재돼 있다. 그럼 가세권자는 뭐다? 가세대장을 근거로서 가세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전 등기를 안 했으니까 뭡니까? 우리가 등기를 하면은 그 등기 법원에서 뭐합니까? 이 사람이 등기했습니다. 관할 관청서에 알려준다고요. 그럼 보고를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고쳐놨겠죠. 그럼 등기를 안 하니까 등기가 안 됐으니까 날 옵니까? 그대로 돼 있잖아요. 가세대장도. 그러면 누가 거기에 불이익을 받는 갑이 가가지고 뭐 신고 등재를 바꿔놔야 된다고요. 안 바꿔놓으니까 뭡니까? 본인이 뭡니까? 갑이 내겠고 이제 신고 등재를 발라놨으면 뭐가 된다? 을이 내겠고 이 말이죠. 등재 했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 3번 가자. 3번은 상속재산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6월 1일 현재 역시 또 6월 현재 재산세는 전부 다 언제? 6월 1일 현재.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만약에 누군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가겠죠. 돌아가신 분 뭐다? 피 흘렀다? 피상속인 했죠. 피상속인. 예? 그럼 피상속인의 재산이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누가 됩니까? 상속인이 내야 돼요? 피상속인이 내야 돼요? 피 흘리고 올라간 사람이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그러니까 죽고 없는데 망자에 그 천당에 고지세 날릴 겁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세법은요 복잡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깊이 있는 내용은 돌아버려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부동산 관계 이 세금은 어려운 게 진짜 없어요. 없어서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많은 생각이 아니고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논리를. 저번에 말했죠. 세법은 하루를 잡아라. 처음부터 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라. 그래야 뭐가 보인다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끊어서 보면 안 돼요. 세법은 나중에 이 단위 끝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뭔가 잡힌다 하는 거죠. 예, 안개가 거쳐집니다. 자, 6월 1일입니다. 됐나요? 6월 1일. 그 6월 1일 현재 보니까 상속이 개시됐어요. 그럼 상속이 개시됐다는 건 누군가 사망자가 있고, 그런데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X. 그러니까 이것도 6월 1일 현재 뭐냐? 공부상에는 누가 돼 있어요? 돌아가신 분 명의로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은 누가 될까요? 상속인들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상속재산은 당연히 누가 내야 될 겁니까?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고요. 그럼 공고상 소유자는 될 수 없다고요. 그럼 여기서 자 암기할 필요 없어요. 신고를 하였다 하는 것은 비록 이전 등기를 안 했지만은 나는 내가 받을 거야. 내가 낼 거야. 이렇게 납세의무자를 신고했죠. 신고했으니 자 보세요. 신고했다면 신고를 했을 때는 사실상 신고를 했을 때는 사실상이 된다고요. 그럼 신고된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상속인이 납세하면 되죠.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니까
또 여기서 비워가지고 신고 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공무상이네. 공무상이래. 이리 말하면 돼요. 상속재산이 공무상 돌아가신 분인데 피 흘린 분인데 안 된다고요. 어차피 상속인은 상속인이 부담할 세금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낼자로 상속인을 별도로 납세원으로 지정해서 신고 안 했다면 가세권자는 너희들 집안 문제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고 우리는 한 사람에게 골라서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누다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주된 상속자를 무조건 논리를 무조건 때릴 수는 없고 법으로 좀 명확하게 정해놨다고요. 첫 번째가 법적으로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랍니다. 뭐라고요?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을 때 않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납세 의무자를 한다 하면 맞다고요. 그게 주된 상속자니까. 되나요? 한다 하면 돼. 이 말 대신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한다 해도 맞다고요. 그게 주된 상속자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는 누굴까요? 상속인 중에 배우자입니다. 그럼 배우자가 이미 돌아가고 없고 자녀들만 있다면 자녀들은 지분이 이제 동일합니다. 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냐? 연장자입니다. 그래도 연장자에 부과해야 좀 힘이 있겠죠. 그래 알아서 해라. 이해됐나요? 옛날에는 여기서 호주 승계인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호주 승계인이 폐지된 지가 한 6년 정도 흘렀죠. 호주제가 폐지된 지가. 그래서 지금은 애를 낳아도 누구 성을 따라도 된다? 아빠 성을 따라도 되지만 엄마 성을 따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자 이래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일단 공통점은 전부 다 언제 6월 1일 현재 공무상과 사실이 다 불일치한다는 사실이죠. 됐나요? 불일치할 때는 뭔다? 신고 유무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공통점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자, 이 4번적인 문제는요. 이미 취득세에도 언급되는 논리인데 6월 1일 현재입니다. 이것도 신탁법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입니다. 자, 우리가 신탁법의 신탁재산을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 재산을 받는 사람이 있죠. 관리해 주는 사람. 그래서 재산을 맡기는 자를 위탁자라 해요. 위탁자. 그러면 위탁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나 개발 능력이 없어서 재산을 좀 정식시키고자 신탁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때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이거는 납세원은 출제 빈도가 엄청 높고 여기에 놓으면 틀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1번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좀 조심할 내용이 4번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뭐 해줄까요? 신탁법 계약하면은 이전 등기가 됩니다. 되나요? 그럼 요 이전 등기가 되었지만은 이 수탁자는 소유권 중에서 사용, 수익, 처분 권한 중에서 요 두 개 권한이 없다 말이야. 관리를 위한 사용이니까.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에서 뭐라고 했나요? 취득세에서 이전 등기에 의한 수탁자 이전 등기 행위는 여기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안 된다? 형식상의 취득이므로 형식이 뭔지 알죠? 서류상에만 취득 행위를 했으므로 이 말이야. 이거 모르면 개론도 안 되겠네 또. 부동학교는 맨 뒤에 가면 부동산 개발련 나와요. 민간 자본 유치 방법에 나오고 민간 개발 방식 나와요. 그게 신탁 개발에 나온다고요. 신탁. 그러면 이거는 이 행위가 형식상으로만 이전 행위지 소유권을 양도한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취득세는 형식상으로 취득이니까 취득세가 뭐다? 비과세입니다 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럼 수탁자에서 수탁자 또 이전하면 그것도 형식상이며 비과세고, 계약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오도 비과세고. 맞죠? 그거 설명했어요. 그러면 요 취득세가 비과세니까 그럼 실질적인 소유권은 누가 하는 거 있다? 위탁자에 있네. 그럼 요거 신탁법의 신탁계약은 어디에? 등기부에 누구? 위탁자 누구? 수탁자 누구가 명시되겠죠? 등기부상에. 그럼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가 하게 있다? 비록 등기부는 수탁자 명의되어 있지만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이겠잖아요. 그러면 이 재산세는 이 논리를 보자면 누가 부담해야 된다? 이 논리적으로 실질적인 소유가 위탁자니까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된다고요. 알겠나요? 그런데 문제가 위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더라 말이죠. 위탁자 세금 안 내더라고요. 그러면 채권자가 그대로 있습니까? 세금 안 내는데?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안 하면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 권리 행사를 일정 기간 동안에 방치하면은 채권 권리 행사를 너는 채권자 권리 포기로 본단 말이야. 그게 무슨 제도였어요? 소멸시효라 했죠.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이 채권자가 국가인 채권자가 징수권을 위탁자가 세금 안 내니까 위탁자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시켜야 된다고요. 알겠나요? 그럼 분명히 이 재산이 위탁자 것인데 위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누가 안 돼 있어요? 수탁자에 가 있잖아요. 그럼 압류된 위탁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어. 그럼 압류를 할 수 있다 없다? 압류를 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위탁자가 체납할 때 체납 처분 절차를 거칠 수 없더라. 그래서 이거를 법을 뜯어 고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과거에는 무조건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를 했는데 방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법으로 위탁자가 아니고 누가 한다? 위탁자가 맡긴 수탁자에게 부과한다. 그래서 결론 무조건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다라고 입력해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재산세는 누구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 충분히 설명드렸죠? 왜 그런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이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느냐 하는 거죠. 그럼 수탁자가 또 재산세를 납부하려면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위탁자 재산 있죠.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만 한다. 압류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원래 법령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재산을 체납했을 때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러나 단서가 돼요. 단 위탁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위탁자를 뭐한다? 수탁자가 관리하는 위탁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있는 경우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된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분명히 만 썼어. 국어에 만 하는 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 말이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것이 요거는 법령이고 이거는 시행령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결해서 입력해야 된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이해됐나요?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이 수탁자는 뭡니까? 수탁자가 한 사람의 재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겠죠. 전문회사니까. 그러면 이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재산을 구분해 두어야 되겠죠. 위탁자별로 구분해 두어야 되겠죠. 그럼 위탁자를 구분한 거기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 거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입니까? 동일한 납세의무입니까? 각각 다른 납세의무죠.
갑이 막힌 신탁재산에 대한 구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 내가 대신 냈잖아요. 을이 막힌 재산에 대해서도 내가 대신 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위탁자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대해서 수탁자가 납부 의무를 진 것은 하나의 납부 의무가 아니라 각각 대신해 준 납부 의무죠. 각각 다른 납부 의무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신탁했네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방금 여기는 짧게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저까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사용자. 이 사용자하고요. 이 5번의 사용자하고 이놈 1번하고 요 1번하고 5번하고를 장난친다고요. 1번하고 5번하고를.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아까 요렇게 있었죠. 자, 보세요. 자, 권리 변동이 생겼죠. 되나요? 권리 변동이 생겼을 때 등기 권리 변동이 생기는데 뭐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고하지 우리가 실제는 먼저 권리 변동으로 인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어떤 말이 나와요? 분명히 문제 지문에서 답을 준다고요. 세법은 사실상 소유자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럼 납치의무자는 누굽니까? 앞에 뭐가 났고 권리 변동이 났다는 말은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말이죠? 사실상 소유자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누가 돼요? 공고상 소유자를 납치의무자를 한다. 이래야 되는데 분명히 앞에 권리 변동을 주었는데 내용을 주었는데 이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만 보고더라. 암기한 사람. 사실상 소유자가 불분명하니까 공고상 소유자를 합니다. 네? 고문 소유자를 합니다. 이렇게 나야 된다고요. 신고하지 않아서. 근데 이거는 뭐냐? 사용자입니다. 이렇게 준다고요. 틀리다고요. 그러면 이 사용자가 되는 것은 현재 6월 1일 현재 재산이 존재하나 6월 1일 현재 재산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재산이 누구한테 갈 것인지 기속이 불분명하다. 분명히 이거는 기속이 불분명하다 했지 사실상 소유자가 불분명 말을 안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바꿔서 한다고요. 6월 1일 현재 재산이 존재하는데 이 재산이 뭡니까? 공중이 떠 있다고요. 누구한테 갈지. 기속이 불분명한 재산이다. 그때는 뭐다? 사용자라고요. 사용자가 누구죠? 현재 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요. 됐나요? 점유자를 점유자. 그러면 너가 이익을 취함으로 너가 일단 내라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이 점유 사용자는 세금을 내는데 기분 좋아요, 나빠요? 민법 생각하세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쁠까요? 처음에는 뭡니까? 대놓고 하겠죠. 왜 내가 세금 내야 되는데 돌아서 그러면 웃고 있어요. 왜 웃어야 돼요? 그렇지. 20년 점유 시효취득에 대한 주장이 될 수 있잖아요. 점유에 대한 시효취득. 예? 그래서 순간 앞으로는 뭘 대놓고 뭡니까? 기분 나빠하고 뒤에 돌아서는 웃고 있어야죠. 알겠어요? 점유 시효취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뭡니까? 무주물은 누구 것이다? 국유죠. 국유. 부동산이 무주물은 국가 재산인데 국가 재산을 넘어가기 전에 그 재산을 사용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사용자가 있으면 그 사용자를 납치의무자를 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을 불분명하다는 말을 가지고 장난친다고요. 요거는 무조건 권리 변동에 대한 불분명은 뭐다? 공무상 소유자고 권리 변동 말이 없고 재산의 기속이 불분명하다면 누구다? 사용자다. 자, 그 다음 6번부터 가겠어요. 6번. 7번부터 가겠어요. 사업 시행자 있어요. 공법이다. 이건 공법이야. 계속 민법 놓고 공법 놓고 하잖아요. 자, 도시개발법 등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 땅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존 토지 소유자들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사업 시행자 이전 등기해줬죠. 이전 등기해주고 이 사업 시행자가 대지 조성 사업을 했죠. 기반시설을. 근데 기반시설 다 끝난 후에는 다시 뭡니까? 기존의 권리자를 찾아가세요라고 한지 처분됐으니까 공고해서 찾아줘야 되겠죠. 근데 그 아직 처분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땅이 있죠. 처분하면 안 되는 땅. 채비지 보류지잖아요. 그 채비지나 보류지 저기 문제는 일단 처분될 때까지는 누가 책임지라?
사업시행자 너가 내라 라고 법으로 정해놨다고요. 됐나요? 채비지 보루지는 누가 내라? 사업시행자. 채비지 보루지 알죠? 요거. 자, 그 다음 매수계약자입니다. 자, 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나면 세법이 너무나 즐겁다 했어요. 단지 암기를 할 것만 조금 있을 뿐이지 세법 이해가 어려운 건 없어요. 특히 재산세나 등록 면에서는 특히나 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봅니다. 그 다음에 매수계약자인데요. 자, 이것은 국가 등이 보유한 재산이 있어요. 누가 보유했다고요? 국가 등 보유 재산입니다. 자, 이걸만 딱 놓고 보면 국가 등이 보유한 재산은 재산세를 낸다 안 낸다? 국가 등이 취득했어요. 국가 등이 등기 등록 행위를 해요. 국가 등이 보유하고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모두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 등 재산이 누군가가 뭘 계약했느냐? 연부 매수 계약을 했습니다. 연부 매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연부 매수 계약적인 문제는 대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하죠. 10년 계약했어요. 그럼 10년이 끝나가 돼야만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연부 매수 계약했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완납되지 못했으니까 국가는 그 사람에게 이전 등기를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이전 등기가 안 됐겠죠. 그럼 거기에 이 사람은 매수자가 아니고 하나의 지금 매수 계약자일 뿐이다. 그런데 이 국가 등 보유재산을 연부 매수 계약했고 이전 등기를 비록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뭡니까? 매수 계약자는 그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사용해야죠. 우리 자동차 할부로 살면 자동차 사용 안 합니까? 할부 끝나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때는 더 우리가 할부차로 자동차 살 때는 이전 등기까지 하죠. 근데 이 땅은 매도자가 그리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비록 이전 등기는 안 됐지만 이 매수 계약자가 그 부동산을 뭐 한다? 사용하더라. 그럼 사용을 했으니까 거기서 뭡니까? 사용에 대한 수익이 없겠죠. 사용에 대한 수익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이 앞에 어떤 용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매수 계약자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사용을 하면서 사용에 대해서 요거를 뭐냐? 국가로부터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무상 사용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비록 이전 등기를 받지 않아도 모든 수익을 본인이 매수 계약자 채가죠. 그럼 공부사는 누가 돼 있지만 국가지만은 모든 실질적 소유권이 매수자니까 누가 된다? 매수 계약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라고 한다고요. 그럼 원래는 국가 등 재산은 이렇게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을 내기 위해서 요것이 앞에 뭡니까? 유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하시죠. 그럼 유상인데 자기 것이 아니니까 대가를 지불하겠죠. 그럼 매수 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안 되고 누가 될까요? 국가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국가가 보유한 재산은 아까 뭐라 했죠? 비과세다 이렇게 했죠.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가 아닌 일반 법인입니다. 일반 법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재산과 매수 계약자가 연부 매수 계약을 했어요. 거기에다 또 사용을 하고 있는 매수 계약을 사용을 하는데 무상 사용권을 부여했어요. 또 유상 사용권을 부여했어요. 일반 법인과 연부 매수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절대로 매수 계약자가 납세의무가 없다. 유상 무상 불문하고 일반 법인이 전부 다 납세의무진다. 국가와 연부 매수 계약하고 무상일 때만 매수계약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연부 매수 계약에 대해서 매수 계약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행위는 딱 하나밖에 없다. 국가 개념이고 연부 매수 계약이고 무상 사용권이 모두 충족할 때만 매수 계약자 된다. 이것이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매수 계약 납세의무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개념.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이 납세 의무자 내용을 끝났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돼야 돼요. 뭐가 되느냐? 재산세는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그럼 재산세 소유자가 바뀔 수 있으니까 언제 소유자입니까? 아까 재산세는 앞에 6월 1일이죠. 7월 1일도 아니고 6월 1일이죠. 5월 1일 아니에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라고요. 그래서 6월 1일 소유자입니다. 됐나요? 그럼 기존의 재산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근데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갑과 을이 매매를 한 시점이 가세 기준일 이전에 매매가 됐어요. 가세 기준 이전에 매매됐어요. 됐나요? 그럼 요 이전이니까 4월 달에 매매될 수 있고 3월 달에 매매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5월 2일 날에 매매가 됐다 합시다. 되나요? 그러면 두 사람이 요 매매돼 가지고 5월 2일 날에 거래가 됐다고 한다면 6월 1일 시점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굽니까? 누가 될까요? 갑이?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아까 사실상이랬죠. 사실상 거래가 요 날에 이루어졌다고요. 5월 2일 날에 거래가 성립됐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해요. 모든 건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아까 뭐 신고됐다 등기 안 했다 그 개념 말고 알겠나요? 거래가 가세 기준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누가 내세요? 그러면 이것이 이 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뭐 한 달도 안 되고 재산을 냈죠. 그럼 1년분 재산세를 기간별로 안분할까요? 절대 재산세를 안분하지 않습니다. 6월 1일 시점 소유자 전부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이 올라 넘어왔죠. 여기서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을이 걸리죠. 무조건 6월 1일 날 걸려서 자빠지는 사람이 내는 거야. 무조건. 뭐 하는 사람? 이 달리기 하는 거야. 달리기가 꼬린 하잖아요. 요 선에 딱 걸리는 사람이 낸다고요. 오케이? 누가 걸려요? 을이. 그러면 이 매수자입니까? 매도자입니까? 매수자가 가세 기준 이전 거래는 매수자가 전부 낸다. 매수를 다른 말로 하면 양수자가 전부 낸다. 이래 하겠죠. 자, 갑이 있었습니다. 갑이 있는데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언제 걸렸냐? 을 했어요. 가세 기준을 넘겼네요. 가세 기준을 넘겨서 그랬어요. 이게 날짜 이후입니다. 가세 기준 이후입니다. 누가 낼까요? 그렇죠. 걸리는 사람. 쫓아 걸린 사람은 6월 1일. 6월 1일 시점 을은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누가 낸다? 갑이 매도자가 전부 냅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고지서는 언제 날라와요? 만약에 이게 건축물이면 고지서는 기준점은 6월 1일이지만 고지서는 7월 달에 날라오잖아요. 7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6월 10일쯤에 거래했다면 6월 10일쯤에 거래했다면 갑은 팔아버렸죠. 6월 2일 기준점 팔아버렸는데 그럼 을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럼 고지서가 누구한테 날라가 있어요? 가세권자가 을에게 보낸다? 원래 갑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 가가지고 누구한테? 을에게 보낼 수 있다. 가세권자는 갑에게 분명히 보냅니다. 그럼 갑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세금을 안 비운 사람은 그렇지. 아니 재산을 내가 팔았는데 왜 내한테 날라오지?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뭐 시군구에 그냥 전화 한번 하면 될 건데 꼭 뭡니까? 을에게 또 물어. 내 재산 팔았는데요. 고지서가 내한테 날랐어. 재산세가. 이거 당신이 내야 될 건데 하면서 하니까 우리 또 뭐 고마운 생각해 보니까 깜박깜박하다. 맞네. 내가 재산 소유자가 내한테 날아와야 됐네. 아 넘겨주세요. 둘 다 그래 멍청한 짓 하면 안 되겠죠. 네? 이 사람이 똑똑하면 그거는요 당신이 내야 됩니다. 6월 1일 시점에 내는 6월 이후에 샀기 때문에 그럼 말로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또 수긍하지 못하면 본인도 내게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갑이 있는데 을가 매매가 됐어요. 언제 걸리느냐? 6월 1일. 요 시점에 걸리네요. 요 시점에 누가 낼까요? 을이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판례에서 가세 기준일 현재의 매매가 되더라도 누가 낸다?
가세 기준의 소유자인 을이 정오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 재산자는 무조건 6월 1일 시점자가 전부 낸다. 그러면 이 날짜 이 거래 날짜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이냐? 취득세의 취득일 기준입니다. 취득세의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됐나요? 그럼 취득세의 유상거래는 어떻게 따져요? 국수공판장이냐 국수공판장이 아니냐 따지죠. 그러니까 암기를 할 거 기본 암기가 안 되면 세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취득세의 유상은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죠. 내가 분명히 취득세의 취득은 뭘 주장하는 겁니까? 취득한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 가능한 시점이 취득이라 했잖아요. 응? 사용 가능한 시점은 사실상 사용했거나 내가 사실상 내 마음대로 사용 가능했거나 아니면 뭡니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취득일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유상거래는 언제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면 상대방에게 대가가 유상이니까 대가를 지급한 날이 취득일이잖아요. 돈 줬잖아.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죠. 됐나요? 그 잔금 지급일이라 했잖아요. 하지만 잔금 지급은 매매 당사자가 계약한 계약서상 잔금질이 있을 거고 실제로 지급한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급한 날은 요 계약서상이 없는 날이잖아요. 됐나요? 그럼 이것이 일치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불일치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사실을 가야 된다 했잖아요. 하지만 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실의 입증 효력이 있는 것만 된다 했잖아요. 그럼 입증 효력이 있는 것은 국가로부터 취득했으니까 상대방이 국가고 외국에 수입했으니까 보세구일 그냥 수입 신고 필증 받고 법원에서 경락받는 거는 내가 돈을 지급해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공경매고 그죠? 그다음 판결문 판사가 결정 내린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고 법인과 거래하면 법인 장부 입증된다. 이게 5개를 뭐랬어요? 국수 공판장만 입증 효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국수 공판장은 사실상 잔금지기로 취득일을 따져서 전이냐 후냐 현재를 따지고 됐나요? 그럼 국수 공판장 거래가 아닌 것들은 전부 입증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세법은 문장 그대로만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세법 문장의 내용이 아닌 건 전부 입증 효력이 없다고요. 그럼 전부 다 뭐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으로 따질 거다 이 말이야. 됐나요? 근데 그 잔금지급을 앞서서 후 등기는 우선할 수 없지만 선 등기가 되면 그 공시일이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예. 오늘 그래서 이까지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